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유가영입니다. 지금 코로나인데 제가 마스크 안 쓰고 강의해도 되겠죠? 네, 마스크 쓰면 숨이 막힌다 해가지고 일단 오늘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또 여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네요.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내용은 도시의 위기, 기후변화 완화 적응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러분들 다 기후변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어느 정도 완화 적응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백그라운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왜 안 듣죠? 네, 제 앞에 페이지 한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나름대로 수원을 표시하는 거예요. 경희대학교 공과대학의 국제 캠퍼스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도시가 이제 앞으로 닥칠 기후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쨌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의 차이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텐데 완화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행위죠.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예 배출원을 줄이는 거와 아니면 흡수원을 늘리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녹지를 확대하거나 아니면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거나 이런 쪽이 완화하고 에너지 효율이나 신재생 에너지 여러 가지 그런 주제들 완화 관련된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적응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왔어요. 적응은 여러분들이 새 학기 새 학년이 되면 적응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 엄청 적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화상으로 세미나를 할지 아무도 몰랐었을 텐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기술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상황에 또 적응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적응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그냥 용어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추럴 or 휴먼 시스템이 실제 있거나 아니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이펙트, 영향에 대해서 좀 어드저스트먼트,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조절의 종류라는 게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피해가려고 하죠.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행동 아니면은 더 어떤 변화하는 어떤 미래 변화를 통해 베네피셜한 오퍼튜니티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적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응의 정의가 약간 이렇게 IPCC에서는 조금 크게 기후변화 적응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가장 소극적인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소극적이지는 않고 두 번째로 소극적인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서 계속적인 침수 피해가 있을 때 이주를 하는 거, 회피하는 거 이런 것들도 적응이라고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적응 행동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가장 소극적인 건 감수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일단 무조건 버티는 거죠. 감수하는 것도 적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더운데 에어컨 한 통이 안 틀고 내가 좀 참겠다. 이것도 적응일 수 있고 근데 이건 굉장히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이 이제 회피 아까 말했듯이 이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그렇죠. 회피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분담 다른 사람과 쉐어한다든가 예를 들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이 이제 회피나 분담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용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옛날에 제주도에서 망고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었는데 망고가 제주도 망고가 비싸게 팔린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 대구에서 베프리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사과를 심지 않고 다른 뭐 아보카도를 심는다 뭐 이런 식이 바로 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적응의 형태는 이런 종류들을 이렇게 한번 봤을 때 우리가 나누어 보면 자생적인 적응, 그냥 나 더워 죽겠으니까 선풍기 틀겠다 이런 자생적인 적응이 있어요. 그리고 농부의 입장에서도 요번에 작년에는 뭐 5월 달에 모내기를 했더니 흉작이 들었다. 또 그 전에도 흉작이 들었었다. 공공이 생각을 하겠죠? 내가 뭔가 모내기 시기가 되게 더워졌는데 너무 늦게 했구나. 그럼 한 달을 당긴다. 이런 식이 다 자생적 적응이에요. 몇 번 피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드저스트먼트를 하는 것이 바로 자생적인 적응이라면, 계획된 적응은 미리 예측해서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미리 적응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우리 경보 시스템, 뭐 폭염 경보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미리 내가 보험에 가입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들이 계획된 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네. 근데 이제 적응의 종류 중에 뭐 좋은 적응, 나쁜 적응 다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좀 경계해야지 되는 적응이 오적응이에요. 오적응은 일단 어떻게 미리 계획을 해서 뭐를 해서 돈도 투자하고 뭔가를 했는데 미래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 복지를 저감하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오적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계획된 적응들 중에. 예를 들면 이제 에어컨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적응 전략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에어컨을 킴으로써 더위라는 영향, 폭염이라는 영향을 피해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화석연료를 계속 배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더 많이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오적응의 길로 가는 거죠. 하지만 뭐 이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효율적으로 하고 또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또 사용하고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라질에서 기후 적응 품종을 도입해서 이모작을 실시했는데 기후 적응을 잘못 예측을 한 거죠. 강수 패턴 예측을 잘못을 해서 완전 제대로 작물이 생산하지 못했고 오적응이 됐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여러분들 요즘에 아보카도 엄청 많이 먹잖아요. 그 아보카도가 굉장히 이제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 이 남미나 뭐 이제 이런 주 생산지에서 굉장히 생산 면적을 늘렸으나 뭐 경제적인 이익을 단기간에 가져와 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수자원을 사용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서로의 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는 오적응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적응이라는 것을 그러면 말했지만 일단 감수는 빼고 이제 회피를 한다든지, 역시 회피도 비용이 들고, 내가 보험을 든다 그래도 뭔가 하여튼 뭐든지 적응 정책을 정부가 수립한다고 해도 돈이 들고 뭐든지 돈이 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응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경제학이 사실 여러 그런 어떤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뭐 기후과학자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기후학자 아니면은 영향을 연구하는 생태학자, 뭐 수자원 전문가 뭐 등등등 토목학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막 데이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뭐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고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신문이나 어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 그 과학적인 발견 이것과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정보가 전달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고, 사실 그 갭을 채워주는 게 돈이거든요. 돈으로 얼마 가치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뭔가 정책 결정자들이 움직이고 시민들의 생각도 그리고 행동도 변화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특히 적응에 있어서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그런 경제학자들이 기후변화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2006년에 스턴이라는 영국의 경제학자가 스턴 리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Predicted costs of inaction are at least 5% of global GDP per yea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naction이라는 거는 기후변화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예측되는 어떤 적은 비용은, 그러니까 그냥 비용은, 사회적인 비용은 연간 GDP의 글로벌 GDP의 5%에 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5%에 달하는 GDP 손실액은 대단한 거죠. 전 세계에 그 어떤 원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줬고, 특히 이 5%까지 될 5%의 GDP 손실을 날 거 정도의 그런 어떤 피해라면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치명적인 어떤 재해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수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학적인 이런 분석을 통해서 기후변화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훨씬 더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이 나고요. 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라고 2006년에 스턴 리뷰라고 유명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로 이야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이 왜 중요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안 하는 경우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근데 그냥 기후변화 하면은 뭐 불 끄고 뭐 대중교통 타고 그냥 이 정도의 어떤 시민의 그 기본적인 소양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으나 사실은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힌다. 이제 이 정도까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시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되겠느냐, 오늘의 주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도시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여기 IPCC 보고서에 의하면 1950년도에 이 빨간색이 도시였다면 지금은 2래요. 그냥 거의 다 빨갛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고, 향후에 85%, 90%까지도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와 같은 도시에서 지속적인 기온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것은 뭐 여러 보고를 통해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의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점쟁이가 딱 예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2100년에 뭐 1.8도 올라갈 거야, 서울은. 뭐 이렇게 딱 찍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기후변화의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시나리오 기반이거든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어떤 생활 태도로 향후 50년에 살아나간다면 2070년에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프로젝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점쟁이가 미래를 딱 찍어주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별 온도가 나와 있는데 가장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라고 시나리오를 깐 그런 예측의 경우에도 전 지구의 평균 도시지역 온도 상승은 1.5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기후변화에 그 신경을 곤두세우고 열심히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하더라도 1.5도는 올라갈 것이다. 기준은 산업혁명 이전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지한다라고만 한다면 도시지역의 온도는 2도, 2.5도, 심지어 북극과 남극에는 6도, 7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와 같은 온도 변화는 굉장히 심각한 생태계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2017년의 여름은 기억하시죠? 정말 계속적인 열대야가 막 30며칠 이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막 미쳐버리겠다 이러시다가 아마 나중에 좀 또 적응도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그렇게 여름에 단 30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을 계속 경험했을 뿐인데도 우리는 굉장한 어떤 그 혼란 속에 살았다는 걸 기억할 때, 이런 온도의 변화들이 미리 우리가 이걸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도시에서의 기후변화가 더 심각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그 열섬 효과 때문이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그 기상청의 공식 관측이 시작된 게 1905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100년 이상의 공식
공식적인 온도 기록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공식적인 기상청 관측소가 국내에 15개가 있다.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라고 한다면 그때 100년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이 0.8도가 과거 100년에 올라가는 게 기본 전 세계 평균인데 우리나라 1.5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가 다른 세계에 비해서 2배나 높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주요한 기상 관측소의 위치가 다 대도시 주변에 이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열섬 효과가 중첩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5도 정도 올라간다라고 지금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열섬 효과가 있고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점점 지금 더 고밀도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열섬 효과의 정의를 보면 우리가 어반 힛 아일랜드 UHI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도시 주변의 지역보다 3, 4도 높게 나타나는 현상. 여러분들 당연히 예측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낮에는 강한 태양 복사로 건물, 도로 등의 인공 구조물이 열을 흡수하고 있고 밤에는 흡수했던 열들을 방출하기 때문에 열대야가 생기고 주변의 공기를 데워서 온도를 상승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바로 도시의 열섬 현상인데 기후변화와 열섬 효과가 중첩돼서 우리가 도시가 이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영향 및 피해가 지금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후변화가 깔려있고 그 위에 열섬 효과까지 추가된 우리 도시는 어떠한 영향들을 받고 있을까? 그것들을 좀 간단히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 해수면 상승, 이거는 도시의 위치에 따라서 아주 심각할 수 있죠. 부산 이거 심각할 수 있고 폭염, 온도 상승에 따른 폭염, 가뭄, 홍수, 빈번한 폭우 이런 것들이 이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인프라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인프라도 손상을 입을 것이고 인구 이동, 질병 발생, 물 공급 제한, 식량 부족 이제 이와 같은 더 간접적인 영향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주요한 기후변화 위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1차적인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올 수 있는 다양한 그런 2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다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근데 이제 일단 기후변화가 도시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해라는 거는 어떤 나쁜 일, 그러니까 폭우, 폭염, 한파 이런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발생한 지역이 어딘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발생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나는 더우면 에어컨을 켤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쪽방촌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까지도 다 합쳐진 그런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1994년에 1994년 아닌데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몇 년이죠? 잠시 잊어버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다 너무 나이가 어리셔서 기억 안 나시죠? 2005년이요. 네,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그 피해 금액은 약 117조 원에 해당하고 사실 이 117조 원이라는 그 피해를 그걸 10분의 1만 미리 뭔가 투자를 했었어도 줄일 수 있었던 인재 중에 하나였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에 대한 그런 피해, 사망 피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리 적응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그런 피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에 그러면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 기후변화에 적응을 하려고 하면 특히나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너도나도 다 필요한 게 어떤 지원이고 돈이기 때문에. 근데 그 기준이라는 거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스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크라는 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야기긴 한데요. 기후변화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그것을 정의를 하기를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해저드, 아까 말했지만 폭염, 한파, 폭우가 왔다,
뭐 여러 가지 가뭄 이런 것들, 그냥 그 클라이밋, 기후적인 어떤 해저드, 위해 이런 것들이 한 축이 있고요. 다음 하나는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느냐, 거기는 인구가 많냐, 거기는 특별히 인프라가 많으냐, 거기에는 뭐 자연 자원이 되게 있냐, 문화재가 있냐, 이런 익스포저, 노출을 하는 그 대상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vulnerability, 이것은 이 대상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더위가 와도 좀 잘 참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어하고, 이거와 비슷하게 어떤 사회는 이와 같은 위해가 왔을 때 적응을 잘하고 있고 대응을 잘하고 있고, 어떤 사회는 그렇지 못하고, 이제 이런 것들의 종류가 vulnerability인데, 이 vulnerability, 우리가 취약성이라고 해석하는 이 영어 단어가 이런 소시오이코노믹한 프로세스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정말 돈이 얼마 있느냐, 서로 간의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 테크놀로지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요소로 리스크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했듯이 어떠한 위해가 있을 것이냐, 이거는 뭐 기후학자들이 모델링하고 이래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이것도 지도 보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의 그 사람들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봤을 때 우리가 미국이, 유럽이 그렇게 힘없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본 굉장히 시스템적인 잘 안정화된 사회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대응 능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굉장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 평가 방법은 많은 경우 지금까지는 전문가 설문조사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앉아서 계속 어떤 설문지를 하고 서로 비교하고 검토하고 하면서 이제 이런 리스크 평가를 많이 설문조사에 의존했는데, 이런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그러니까 설문조사만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다양한 그런 부문에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 교환을 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의견 교환 중에 그 리스크를 순위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설문조사도 하게 되고 서로 비교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다음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을 상당히 발빠르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1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010년에 발표되면서 그게 11년부터 15년까지의 계획이었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발빠른 대응을 한 것이고, 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016년에, 그리고 3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21년, 그러니까 올해 발표돼서 21년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적응 대책은 국가 주도로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 적응 대책의 기본이 되는 리스크 평가를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많이 좀 의존하는 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후변화 리스크 우선순위 87개가 2차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해서 뽑혀진 거예요. 또 뭐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내 고유 특산종 및 멸종 위기가 가속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이 87개가 뽑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보면은 도시의 고온 건강 지수 같은 것을 개발을 해서 과거 기상 자료와 보건 자료의 연관성을 분석 모델화함으로써 기상 예보에 따른 일별 고온 위험도에 따른 건강 피해 예보를 지수로 제공하고, 이제 이런 어떤 정보 같은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수도 시설 확충. 왜냐하면 도시 침수가 자주 일어난다. 불투수층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그 저영향 개발에서 LID 이런 쪽으로 투수가 될 수 있는 보도블럭을 설치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책도 있었고, 여기 서초구에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서초구의 그 강남대로 침수 피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적응하기 위해서 지금 수박 모래함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이 모래를 여기 이제 이렇게 계속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좀 내서 쌓아놓으면 침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래함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숲 조성과 같은, 우리가 아무래도 숲속에 들어가면 더 시원하니까, 그리고 숲이 이렇게 잘 연결된 녹지 시스템이 있으면 바람길도 잘 조성이 되니까 이런 도시숲 시스템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대표적인 어떤 기후변화 적응 대책으로 시그니처로 알고 있는 것들은 무더위 쉼터나 그늘막이 좀 흔하잖아요. 그렇죠? 무더위 쉼터 뭐 어디 있다. 뭐 은행이야 뭐 아니면은 저 뭐죠? 경로당이나 이런 데 좀 있고. 여기 그늘막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횡단보도나 이런 데 설치는 사실 우리가 많은 수혜를 얻고 있는데요. 또 실효성들이 예를 들면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경우에 좀 뭐 주소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텃세가 심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그늘막 같은 경우는 다들 좀 좋아하긴 하는데 뭐 설치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좀 지자체별로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재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옹기 텐트, 온돌의자, 보도 열선 이런 것들이 미미하지만 한파 적응 대책으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의 그런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하죠.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이 빨리빨리 뭔가 그늘막 여기다 하고 여기다 무더위 쉼터하고 뭐 온돌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사실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뭐 분명히 무더위 쉼터 있다 그러는데 내가 가는 길에는 없다. 난 힘들다. 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후변화 고려하려고 그러는데 나 그냥 하던 대로 짓는데 괜찮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도시에는 정말 뭐 녹지는 뭐 기존에 있는 대로 해야 될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보도블록은 그대로 깔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 주도로 하향식의 어떤 적응 대책 수립은 다양한 개개인들의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이 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상향식도 같이 가야 된다. 하향식과 함께.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아마 마지막 10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상향식으로 다양한 적응 수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 필요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적응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들이 사실 이제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이 스마트폰에는 사실 위치이동 기록이라는 게 다 있고 이번에 코로나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정말 동선이 털리는 건 무섭게 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실 생산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 어떤 수요, 기후변화 적응 수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서 잠깐만요. 저희 실험실에서 몇 가지 좀 테스트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야외 근로자, 도로를 까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냥 일반 보행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개인 온도계, 이걸 이제 자기한테 노출되는 온도를 측정하는 거죠. 개인 온도계와 그다음에 이거 미밴드 아시죠? 그래서 심박수 측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운동량 측정이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웨어러블 기기들을 좀 채우고 작년 여름에 별로 덥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여름이 이렇게 8월달 중으로 한번 돌아다녀 봤다라는 결과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지금 우리 기상청이 내고 있는 경보 이것은 이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그런 대책이죠. 일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의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가 내리고요. 일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내리는데 고용노동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에 무더위 시간대에 5개 작업 중지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외 노동자의 경우에는 폭염경보가 있는 날 2시에서 5시까지는 내가 작업을 좀 덜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사 기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 보여드리진 않는데 그 야외 노동자들 중에 도로를 까시는 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일정 동안 8월 중순부터 말까지 그냥 일반 온도계와 미밴드를 채우고 그다음에 계속 작업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기상청에서 발표한 온도입니다. 이게 27도, 23, 최저 23, 최고 30. 근데 실제 온도계를 차고
일을 하신 분들의 노출된 온도를 보시면요. 30도 평균 기온, 그리고 최고 기온 27도, 최저기온 27도, 최고 기온 34도에 달하는 거죠. 이거에 따르면 기상청 기준으로 따르면은 지금 우리 조사 기간 동안에요. 폭염 정보와 주의보가 내리는 날은 하루 정도 있었어야 돼요. 하루 이틀 정도 있었어야 돼요. 폭염특보는 하루만 발령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제 그 일하시는 분들의 그 온도, 노출된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33도가 이상이 됐었던 날은 12일이나 된다는 거죠. 즉, 개개인의 어떤 노출되는 온도와 기상청에서 그냥 보여주는 온도, 그러니까 기상청이 측정한 온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일하는 종류에 따라서 노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개개인의 맞춤형 적응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그 심박수를 조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심박수는 상당히 어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간단히 보여주는 그런 되게 쉬운 어떤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 쉬운 만큼 굉장히 변이가 커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막 갑자기 화가 나면 확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개인차가 있기도 하고, 뭐 BMI라든지 자기 체질량 지수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변수이긴 하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해서 그냥 쉽게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많이 알려져 있는 그 히트 스트레인, 내가 열로 인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게 심박수에 표현이 되는 그 정도는 심박수 180 마이너스 자신의 나이라고 해요. 그 정도로 심박수가 올라가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해서 히트 스트레인이 발생한 경우들을 지금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개개인으로 너무너무 차이가 커요. 그리고 무엇이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 그 사람의 나이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질량이라든지 뭐 체내 수분 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런 세세한 분석들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으로 노출되는, 그리고 개인의 건강에 맞춤형 어떤 적응 대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정부가 개개인을 다 맞춰서 해줄 수는 없고요. 개개인의 어떤 상황을 모니터하는 것들, 그래서 좀 조의하는 것들이 바로 적응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적응 정책 중에 하나인데, 또 간과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도시의 가로수입니다. 여러분들 그늘막 텐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그동안 느끼셨다면, 그늘이 가로수에 의해서 드리워진 길을 걷는 것과 그렇지 않은 길을 걷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 텐데요. 이런 가로수는 다양한 일사차단, 바람길 조절, 증발산 증가 등을 통해서 열선 저감 효과와 심지어 방사 냉각 완화, 그러니까 겨울에 더 추운 거를 완화해주기도 한다라는 이런 냉난방 에너지 감소를 통해 적응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도 뭐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흡착한다든지, 아니면은 우수 유출을 저감한다. 왜냐하면 투수층을 제공하니까요. 도시의 그 보도블럭에.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 완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용한 그린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로수를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역은 수원시의 그 학교 앞에 있는 영통고에 있는 영통대로와 서울시 중구에 있는 그 명품 소나무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에 이제 가로수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 가로수 조사를 직경이 얼마 되냐, 키가 얼마냐, 밀도가 얼마냐,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조금밖에 소개를 못 드릴 텐데, 이 소나무 한 그루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효과들을 따졌을 때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가 있느냐, 이걸 이제 계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보면 아이트리 스트리트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미국의 그 산림청에서 개발한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는 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나라에 맞게 조절을 해서 이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이런 인풋 데이터들이 있고 결과를 보시면
에너지 저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사를 차단하고 바람길을 형성하고 그쵸? 이런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저감, 또 우수 유출 저감, 대기질 향상, 이산화탄소 흡수 이 네 가지 주요한 기능에 대한 편익을 계산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온기 텐트나 그늘막이랑 비교하면 과연 어떨까 이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 이건 그냥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영통부 덕용대로의 이 DBH라는 거는 흉고 직경, 나무의 직경 분포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부 태계로는 어땠나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해봤더니 뭐 예를 들면 영통구의 평균 한 그루당 뭐 20만 원대다. 그리고 뭐 중구는 한 18만 원대에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여러 이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정도의 편익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건데 이 가격이 정확하게 얼마나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이렇게 어떤 가로수의 그늘막이라는 게 우리에게 적은 편익을 제공하고 그 편익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한 그루당 이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니까 우리가 그런 가로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다시 봤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것을 그린 인프라로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건 다 어쨌든 요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가로수 아니고요. 이거는 가로수 밖이에요. 일사가 많은. 이거는 이제 그늘이 지어져 있는. 봤을 때 지표 온도는 대략 이렇게 한 4도, 3, 4도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표의 습도는 가로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늘 안이 더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은 이제 실측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걸어가면서 느끼셨을 텐데 그런 느끼셨던 것들을 수치화해서 해보니 대략 온도적으로는 2에서 4도, 습도는 한 4에서 14%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늘막 한 개가 양산 20개 효과가 있다 하고 온기 텐트가 손난로 15개 효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그늘막과 온기 텐트에 비해서 가로수 시스템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한 것이고 이제 1차적으로 분석을 한 것이라서 뭐 논문을 더 쓰고 이제 그런 진행을 할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가로수의 가치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베네핏들을 돈으로도 환산을 할 수 있고 돈으로 환산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롭게 도시에서의 그런 폭염과 관련된 여러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